거기 누구 없어요! 한겨울밤 산골 폐교를 고쳐 만든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문 닫을 채비를 하던 수진이 반납함 뚜껑을 열었어요. 책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담요에 쌓인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에 왜 아이가... 담요를 들추자 무언가가 툭 떨어졌어요. 깨진 오르골 하나와 눈물로 얼룩진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노래를 들려주세요. 수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필 목소리를 잃어가는 자신에게로 이 아이가 온 겁니다. 그 순간 아기가 작은 손으로 그녀의 손가락을 움켜쥐었어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골 마을 끝자락 폐교를 고쳐 만든 작은 도서관에 겨울밤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해 12월 아버지의 기일이었죠. 수지는 낮에 산자락 납골묘를 다녀왔어요. 몸에는 아직 그곳에 찬 기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서관 문을 닫을 채비를 하고 있었죠. 열람석에 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납함을 비우려 뚜껑을 열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책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담요에 쌓인 아기가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이 담요 밖으로 빼꼼 나와 있었죠. 수진의 손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반납함 뚜껑을 붙든 채 숨조차 쉬지 못하고 굳어 있었어요. 눈앞의 광경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아기의 입에서 가느다란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얼어붙은 수진을 흔들어 깨웠죠. 담요를 들추자 안에서 무언가가 함께 딸려 나왔습니다. 깨진 오르골 하나와 접힌 종이 한 장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살필 겨를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아기부터 두 팔로 끌어안았죠. 서늘한 무게가 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밤바람에 오래 식은 담요의 냉기가 심장까지 파고드는 듯 했어요. 아기를 안고 열람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짧은 걸음 사이로 오래된 시간이 스쳐갔어요. 아버지가 루게릭병으로 조금씩 굳어가던 12년의 세월. 버스로 2시간을 가야 병원이 있던 산골. 그 긴 간병의 나날이 지금 이 품 안의 온기와 겹쳐 지나갔습니다. 사람 하나를 떠나보낸 손이 이제 또 다른 생명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수지는 아기를 안락의자에 뉘었습니다. 서둘러 난로 앞에 무릎을 꿇었죠. 성냥을 그었지만 손이 떨려 불이 붙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자꾸만 불씨가 꺼졌습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손끝은 더 말을 듣지 않았죠. 겨우 장작에 불이 옮겨 붙었을 때 아기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안심할 일이었죠. 그런데 수진의 가슴은 오히려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작은 것이 밤새 얼마나 추웠을까. 그 생각이 먼저 밀려들었던 겁니다. 수진은 아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젖은 담요를 조심스레 벗겨냈어요. 물기를 머금은 천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손끝에 닿는 그 냉기가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래 밖에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마른 이불을 꺼내 작은 몸을 감쌌어요. 팔을 감싸고 다리를 덮었습니다. 마치 오래 해온 일처럼 손이 저절로 움직였죠.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은 자꾸 무너져 내렸어요. 작은 몸을 품에 안고 얼으며 수지는 저도 모르게 입을 벌렸습니다. 아기를 재우려면 자장가를 불러야 한다고 몸이 먼저 알았던 거죠. 그런데 입에서 나온 것은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갈라진 숨소리뿐이었어요. 바람 빠진 풍금 같은 메마른 소리. 수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필 목소리를 잃은 나에게. 그 짧은 생각이 가슴을 훑고 지나갔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소리를 들려주고 싶은 순간에 그 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수지는 아까 딸려 나온 종이를 떠올렸습니다. 담요 곁에 놓아둔 그것을 집어 펼쳤어요.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에게 노래를 들려주세요. 마지막 글자는 눈물에 번져 뭉개져 있었죠. 수지는 그 번진 자국을 손끝으로 가만히 문질렀습니다. 이 글씨를 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을지 그 흔적 하나에 다 담겨 있었어요. 노래를 들려달라니 누군가는 이 산골까지 그 부탁을 안고 왔던 겁니다. 수지는 깨진 오르골을 집어들었습니다. 태엽을 감아보았어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죠. 망가진 태엽만 헛돌 뿐이었습니다. 노래를 들려달라는 부탁과 소리나지 않는 오르골, 그리고 목소리를 잃은 자신. 어쩌면 이렇게 하나같이 소리를 잃은 것들끼리 모였을까요? 수지는 오르골을 무릎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왜 하필 나였을까? 답 없는 물음이 밤을 채웠습니다. 폐교가 도서관이 되던 날이 문득 떠올랐죠. 목소리를 잃은 뒤 수지는 가장 조용한 곳이 자기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리 없는 사람에게는 소리 없는 자리가 맞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조용한 자리로 노래를 찾는 아이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참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을 부르는구나. 수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밤은 길었습니다. 수지는 아기 곁을 떠나지 않았죠. 난로불이 사그라들면 장작을 넣고 다시 곁에 앉기를 되풀이했어요.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밤새 지켜보았습니다. 그 미약한 움직임 하나에 온 신경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도서관 창밖이 희끄물에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아기의 숨소리가 고르게 돌아왔어요. 품 안의 작은 몸에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죠. 그제야 수진의 어깨에서 팽팽하던 긴장이 풀렸습니다. 온몸의 힘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듯 했어요. 수지는 아기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속삭였죠. 서율. 서쪽 바람이 가져온 음률이라는 뜻이었어요. 소리를 잃은 사람이 소리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수지는 작은 손을 가만히 쥐었어요. 네가 여기 온 데는 분명 무슨 이유가 있겠지. 봄이 오고 도서관 열람석 한쪽에는 작은 바구니가 놓였습니다. 그 안에서 서율이 잠들어 있었죠. 새벽이면 수지는 늘 눈을 떴습니다. 잠기가 밝아진 건 아니었어요. 아이의 숨소리를 확인하지 않고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겁니다. 바구니 위로 몸을 숙이면 작은 가슴이 고르게 오르내리고 있었죠. 그 규칙적인 움직임 하나가 수진에게는 밤을 견디게 하는 등불이었습니다. 숨소리를 듣는 이 새벽마다 수진의 지난 삶이 조용히 떠오르곤 했어요. 20살 무렵부터 그녀는 성우였습니다. 만화 영화에도 다큐멘터리에도 목소리를 입혔죠. 업계에서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제법 많았어요. 성대에 작은 물혹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석 달마다 서울 병원을 오가며 관리하면 아무 지장이 없었죠. 목소리는 그녀의 밥벌이였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다 30이 되던 해 아버지가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어요. 몸이 조금씩 굳어가는 병이었죠. 홀로 계신 아버지를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수지는 잘 나가던 일을 접고 고향 산골로 내려왔어요. 그렇게 12년이었습니다. 남들이 한창 자기 삶을 꾸릴 나이에 그녀는 자기 삶을 통째로 아버지 곁에 내려놓았던 겁니다. 산골에는 가까운 이비인후과도 없었죠. 버스로 2시간을 가야 병원이 있었습니다. 일을 쉬니 목을 쓸 일도 없었어요. 목이 따끔거려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괜찮겠지. 그 한마디로 미루고 또 미뤘죠. 그렇게 1년이 2년이 되고 어느새 12년이 흘렀던 겁니다. 사람은 때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뒤로 미루곤 하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수지는 서울 큰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그러고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죠. 작던 물혹이 몇 배로 커져 성대를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곧바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방치된 뒤였어요. 성대는 이미 상해 있었고 수술 중 가느다란 신경까지 다쳤습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예전의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말은 할 수 있었지만 거칠고 갈라진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죠. 10년 전에 오셨으면 간단히 끝났을 겁니다. 그 말이 오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죽여 울었죠. 괜찮겠지. 그 한마디가 결국 제 고운 목소리를 삼켜버린 겁니다. 수십만 시청자에게 감정을 전하던 그 소리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수지는 산골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는 10년째 비어있던 폐교가 있었죠. 그녀는 퇴직금과 저축을 털어 그곳을 고쳤어요. 열람석 20개에 서가 8줄. 그게 전부인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목소리를 잃었으니 가장 조용한 곳이 어울린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낮에는 주민들에게 책을 빌려주었어요. 저녁이면 아버지가 쓰던 안락의자에 앉아 소리 없이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게 목소리 잃은 사람이 세상을 견디는 방식이었어요. 그 조용한 도서관에 이제 아이의 숨소리가 더해진 겁니다. 수진의 하루는 온통 서유를 향해 흘러갔어요. 낮에는 바구니에 아이를 뉘고 책을 빌려주었죠. 분유가 떨어지면 읍내로 나가야 했습니다. 버스로 왕복 4시간. 아이를 업고 그 길을 오갔어요. 무거운 짐을 진 걸음이었지만 수진의 얼굴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돌볼 사람이 다시 생겼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살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마을에는 수군거림이 없지 않았어요. 나이 40 넘은 여자가 웬 아기냐고. 어디서 데려온 아이냐고. 수지는 그런 말들을 등 뒤로 흘려보냈습니다. 아이를 안고 묵묵히 걸었어요.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품 안의 아이를 조금 더 힘주어 안는 손끝이 그녀의 마음을 대신 말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바구니 속 서율이 수진을 올려다보며 무어라 옹알거렸습니다. 그러다 작은 입에서 한마디가 툭 새어나왔죠. 엄마. 수진의 손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다시 또렷이 불렀습니다. 엄마. 수진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뜨거워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던 한마디였습니다. 수진은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그래. 엄마 여기 있어.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답했습니다. 예전의 고운 소리는 아니었죠. 거칠고 메마른 바람 새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이 한마디를 아이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수지는 가슴이 벅차올랐던 겁니다. 그녀는 아이의 등을 가만가만 두드렸어요. 보잘것없는 목소리라도 이 아이에게는 세상 전부를 주고 싶었죠. 서율이 3살이 되던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 틀어둔 라디오에서 클래식이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 선율을 따라 흥얼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정확한 음정으로 말이죠. 수진의 손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잘못 들었나? 처음엔 그렇게 여겼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라디오에서 바흐의 첼로 곡이 나왔죠. 낮고 느린 선율이었어요. 서율은 그 곡마저 그대로 따라 불렀습니다. 한 음도 어긋나지 않았죠. 그제야 수지는 알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작은 아이 안에 세상이 미처 알아채지 못한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어요. 수지는 저도 모르게 그 선율을 따라 흥얼거리려 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노래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목에서 나온 것은 음이 아니었어요. 갈라져 부서지는 소리뿐이었죠. 말은 할 수 있어도 노래는 이제 그녀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수지는 입을 다물었어요. 가슴 한켠이 아리게 저려왔죠. 내가 잃어버린 세상을 이 아이가 대신 살아가는구나. 좌절과 기쁨이 한데 뒤엉킨 묘한 감정이었어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부러움도 애틋함도 함께 담겨 있었죠. 5살이 되자 서율은 마을 교회의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왼손으로 낮은 음을 짚고 오른손으로 선율을 얹었어요. 화음이 쌓여 올라갔습니다. 오래 예배 반주를 맡아온 반주자가 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얘야, 화성악 배운 적 없지?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주자는 반신반의하며 처음 보는 악보 한 장을 아이 앞에 펼쳤어요. 서율은 잠깐 그것을 들여다보았죠. 그러더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곡을 그 자리에서 피아노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반주자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곁에서 지켜보던 수진의 심장도 함께 뛰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도서관 우편함에 군청에서 보낸 공문 한 장이 꽂혀 있었어요. 수지는 봉투를 뜯어 종이를 펼쳤습니다. 이용 실적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내용이었죠. 운영비 지원을 끊고 이듬해에는 문을 닫으라는 통보였습니다. 종이를 쥔 수진의 손끝에서 힘이 스르르 빠졌어요. 서가 8줄이 그 순간 유난히 넓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외진 산골이라 찾는 이가 적다는 것.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사람이 없어 조용한 곳을 골랐는데 바로 그 조용함이 죄가 되어 돌아온 셈이었죠. 수지는 공문을 접었다 폈다 했어요. 막막함이 방한 공기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도서관은 그저 책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었어요. 목소리를 잃은 그녀가 다시 세상과 이어진 유일한 끈이었죠. 며칠을 알 듯 고민하던 수지는 문득 서율을 떠올렸습니다. 소리를 못 내는 자신과 소리로 피어나는 아이. 그 생각이 실마리가 되었어요. 눈이 아니라 귀로 즐기는 도서관을 만들면 어떨까? 수지는 오디오북 코너를 꾸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쪽에는 음악을 듣는 작은 감상 공간도 두기로 했죠. 혼자서 서가를 옮기는 일은 만만치 않았어요. 무거운 책장을 밀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낡은 헤드폰을 구해 닫고 오래된 CD 플레이어도 손봤죠. 서율은 그 곁을 아장아장 따라다녔어요. 엄마가 옮기는 책을 작은 손으로 함께 밀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수진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응원이었죠. 준비를 마치고 문을 열었지만 사람은 좀처럼 오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둘. 그마저도 잠깐 둘러보고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텅 빈 감상석을 바라보며 애를 태웠어요.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 손님이 오지 않는 심정이었죠. 이대로 정말 문을 닫아야 하나. 밤이면 그 걱정이 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역 라디오 방송국의 PD 이마늘이 이 도서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잃은 성우가 소리로 채운 도서관을 열었다는 사연. 그는 그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마늘은 도서관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소리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여 방송에 소개했죠. 방송이 나가자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어요. 라디오를 듣고 찾아오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오디오북을 빌리려는 어르신, 음악을 듣고 가려는 젊은이.
감상석에 하나둘 사람이 앉기 시작했죠. 수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사람이 차린 자리에 소리를 찾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이마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음악 감상 공간의 선곡과 프로그램을 제대로 갖추면 좋겠다고 여겼죠. 그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수도권 소극장의 음악 감독 오태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마늘은 개인적인 부탁으로 그를 산골까지 불러들였습니다. 태경은 거리가 먼 탓에 처음엔 드문드문 내려왔죠. 그렇게 방문객이 눈에 띄게 늘어갔습니다. 방명록에 이름이 쌓이고 대출 기록도 늘었어요. 마침내 군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폐관 결정을 철회한다는 소식이었죠. 숫자로만 사람을 재던 행정이 소리로 사람을 불러 모은 도서관 앞에서 결국 물러선 겁니다. 수지는 공문을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 종이가 이번엔 참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자문을 맡아오가던 태경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그는 감상석 정리를 마치고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빌려온 낡은 피아노 앞에 앉은 서유를 보았죠. 5살 아이가 왼손으로 낮은 음을 짚고 오른손으로 선율을 얹고 있었어요. 화음이 차곡차곡 쌓여 올라갔습니다. 태경의 발이 그 자리에 멈췄어요.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서서히 걷혔습니다. 그날 이후 태경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일 때문에 내려왔던 사람이 이제 아이 때문에 계속 오게 된 겁니다. 그는 수진에게 뜻밖의 말을 건넸어요. 보수는 필요 없다고. 서율의 음악을 자기가 봐주고 싶다고 말이죠. 먼 길을 마다 않고 그는 정기적으로 도서관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재능이란 건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야 비로소 빛나는 법이니까요. 가까이서 아이를 지켜보던 태경은 이따금 고개를 갸웃했어요. 서율의 눈매가 초승달처럼 휘는 모양. 웃을 때 왼쪽 볼에 패는 보조개. 악보를 읽을 때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 어딘가 낯익은 구석이 있었던 겁니다. 묘하게 닮았는데 누구지?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끝내 떠오르지 않았죠. 수지는 그런 태경을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이 아이에게는 세상의 온갖 소리를 다 채워주리라. 그게 목소리를 잃은 그녀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죠. 그러던 어느 오후였어요. 서율이 감상석에서 흘러나오는 곡을 잠깐 듣더니 피아노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방금 들은 적도 없는 새 선율을 즉석에서 지어 연주하기 시작했죠. 곁에 있던 태경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수십 년을 음악과 함께 살아온 그였어요. 그런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야. 태경은 낮게 중얼거렸어요. 하늘이 내린 것 앞에서 사람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수진이 보지 못한 곳에서 한 사람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서율이 7살이 되던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그날도 태경은 아이를 지도하러 산골 도서관을 찾았죠. 열람실 한쪽에서 그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마른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평범한 오후였죠.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말입니다. 수진이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얼마 전 수리점에 맡겨 되살린 오르골이었습니다. 오래 소리를 잃었던 물건이 다시 숨을 얻은 참이었죠. 수진은 아이에게 들려주려 태엽을 감았습니다. 작은 상자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짧고 아름다운 왈츠였어요. 세 박자에 실린 그 가락이 열람실 공기 속으로 번져갔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경의 손에 들린 찻잔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입으로 가져가던 손이 그대로 굳어버린 겁니다. 처음엔 그도 갸웃했어요. 어디서 들었더라. 귀에 익은 듯도 하고 아닌 듯도 했죠. 그런데 짧은 선율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시작되자 흐릿하던 기억이 또렷해졌습니다. 태경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것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 곡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발표된 적 없는 곡이었어요. 악보로 남긴 적도 무대에 올린 적도 없었죠. 그런 곡이 어떻게 이 산골 도서관의 낡은 오르골에서 흘러나온단 말입니까? 태경의 머릿속에 오래전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음대 시절이었어요. 그에게는 형제처럼 지내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강희준이라는 이름이었죠. 두 사람은 졸업한 뒤에도 서로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어요. 어느 해 축제가 끝난 밤 둘은 학교 연습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른 채였죠. 이준이 피아노 앞에 앉아 즉흥으로 가락을 짚기 시작했어요. 손끝에서 왈츠 한 곡이 태어났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던 선율이었죠. 태경이 곁에서 감탄하며 그 곡을 들었어요. 미완성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을 파고드는 가락이었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 아는 곡. 그날 밤의 공기 속에서만 존재하던 멜로디였죠. 연주를 마친 이준이 문득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곡은 말이야. 그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들려줄 거야. 그 말을 하던 이준의 눈빛을 태경은 오래도록 기억했어요. 농담 같지 않은 어딘가 진지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는 태경도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 곡이, 두 사람만의 그 곡이 지금 이 외진 산골의 오르골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태경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이 곡이 여기 있는 걸까? 이준이 말한 그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 오랜 세월 잠겨있던 물음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올랐죠. 그때였어요. 문득 지난 몇 해 동안 마음에 걸리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서율의 초승달처럼 휘는 눈매, 왼쪽 볼의 보조개, 악보를 읽을 때 고개를 기울이는 버릇, 낯익다고만 여겼던 그 모습들이 지금 이 곡과 맞물리기 시작한 겁니다. 태경의 머릿속에서 아이의 얼굴과 옛 친구의 얼굴이 서서히 겹쳐 보였어요. 설마, 그는 그 생각을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죠. 태경은 조심스레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이 오르골 어디서 난 겁니까?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낮아졌어요. 수진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담담히 답했죠. 서율이 아주 어릴 적부터 지녀온 물건이라고요.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녀도 그 이상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실마리는 거기서 툭 끊겼죠. 태경은 곡은 알아보았지만 그 곡이 어디서 왔는지는 끝내 닿을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태경은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놓기를 되풀이했어요. 화면에는 오래 묵혀둔 이름 하나가 떠 있었죠. 강희준. 벌써 7년째 연락이 끊긴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등을 돌린 건 사소한 일에서 시작됐어요. 7년 전 이준이 음악을 접고 사업으로 방향을 틀 무렵이었죠. 그는 큰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세우려 했습니다. 태경은 그게 못마땅했어요. 음악을 돈으로 파는 거냐? 그렇게 쏘아붙였죠. 이준도 지지 않았습니다. 네가 뭘 알아? 자존심과 자존심이 부딪혔어요. 그 한마디들이 두 사람 사이에 7년의 침묵을 세운 겁니다. 하지만 이 곡 앞에서는 그 오랜 앙금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태경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서율의 얼굴과 그 왈츠가 자꾸만 그를 붙들었죠. 이건 반드시 이준이 알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떨리는 손끝으로 태경은 7년간 누르지 못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 짧은 기다림이 그에게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죠. 서울 도심 한복판, 유리로 뒤덮인 높은 사옥의 꼭대기 층이었습니다. 강희준은 넓은 대표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발 아래로 도시의 불빛이 강물처럼 흘렀죠. 소리엔터, 국내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그룹이었습니다. 그 회사를 이 손으로 일군 사람이 바로 이준이었어요. 42의 나이에 그는 업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있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자리에도 어딘가 비어있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준의 눈빛은 늘 어느 먼 곳에 가 있었어요. 손에 쥔 것은 많았지만 정작 붙들고 싶던 하나를 놓친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무심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이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태경? 7년 동안 단 한 번도 닿지 않던 이름이었죠. 옛 친구의 이름 석자가 잔잔하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어요. 그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받을까 말까? 짧은 망설임 끝에 그는 전화를 귀에 댔죠. 수화기 너머로 태경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안부를 묻는 말도 지난 세월을 탓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태경은 곧장 본론을 꺼냈죠. 산골의 한 오르골에서 왈츠 한 곡이 흘러나왔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준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그가 어떤 곡인지 설명하기도 전에 이준은 이미 알아차렸던 겁니다. 세 박자의 미완성 왈츠. 태경의 그 한마디에 이준은 수화기를 쥔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대표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 곡을, 세상 어디에도 발표한 적 없는 그 곡을 이준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에게만 들려주었어요. 최서아. 그 이름이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7년 전 이준의 곁에는 서아가 있었어요. 무대에 서던 사람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축제의 밤에 태어난 그 왈츠를 이준은 오래 다듬어 오르골에 담았어요. 그러고는 서아에게 선물했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들려주겠다던 그 약속을 그렇게 지킨 겁니다. 그 오르골이, 서아에게 건넸던 바로 그 물건이 어떻게 산골의 도서관에 가 있단 말입니까? 이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서아에게 준 그 오르골이 왜 거기 있는 거야?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내어 물었습니다. 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7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서아는 어느 날 갑자기 그의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유도 말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죠. 이준은 백방으로 그녀를 찾았어요. 사람을 풀고 돈을 쓰고 발이 닳도록 헤맸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세상에서 지워진 듯 흔적조차 없었죠. 그 상처는 7년이 지나도록 아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곡과 그 오르골은 이준에게 가장 아픈 자리를 건드리는 물건이었던 겁니다. 곡만 얽힌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손수 건넨 물건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준은 더 지체할 수 없었죠. 그는 그날로 산골행을 결심했어요. 태경은 곡을 알아보았을 뿐이지만 그 오르골 자체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이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이준은 직접 차를 몰아 산길을 올랐어요. 굽이진 길을 따라 도착한 곳에서 그는 차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숨을 삼켰죠. 낡은 건물 앞에 소리도서관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이준의 눈에는 그 간판 너머의 것이 보였습니다. 이곳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무명 시절이었어요.
이준과 서아는 농어촌을 돌며 순회 공연을 다녔죠.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산골 분교였습니다. 공연을 마친 밤 별이 운동장 가득 쏟아지던 그 자리. 이준은 서아에게 오르골을 쥐어주며 약속했어요. 나중에 우리 아이가 생기면 여기 꼭 같이 오자. 그 약속의 장소가 폐교가 되어 도서관으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이준은 홀린 듯 안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열람석 한쪽에 한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림책을 넘기던 7살 아이였죠. 이준의 시선이 그 아이에게 닿는 순간 온몸에 피가 멎는 듯 했어요. 초승달처럼 휘는 눈매, 왼쪽 볼에 보조개,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모습, 서아였습니다. 서아를 그대로 빼닮은 얼굴이었어요. 이준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이준의 곁에는 태경이 서 있었어요. 그가 수진에게 이준을 소개했습니다. 오르골에서 흘러나온 그 곡을 알아본 사람이라고요. 오래전 그 곡과 인연이 닿은이라고 말이죠. 수진은 잠시 이준의 얼굴을 살폈어요. 낯선 이였지만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한 간절한 눈빛이었죠. 태경이 조심스레 청했어요. 그 오르골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겠느냐고요. 수진은 서랍에서 오르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준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죠. 이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7년 전 자기 손으로 서아에게 건넨 바로 그 물건이었던 겁니다. 약속의 장소, 서아를 닮은 아이, 자기가 준 오르골, 세 가지가 한꺼번에 그를 덮쳤어요. 아이가 생기면 같이 오자던 그곳에 서아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혼자 왔던 것인가. 이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묻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소리가 되어 나오지 못했어요.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 애쓰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곁에 선 태경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음악을 버렸다며 등을 돌렸던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하필 음악이 맺어준 아이 앞에 나란히 서 있었던 겁니다. 그 아이러니 앞에서 7년의 앙금은 소리 없이 뒤로 밀려났어요. 이준은 아이의 머리카락 한 올을 조심스레 챙겼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맡길 생각이었죠. 그러고는 믿을 만한 조사관 한 사람을 떠올렸어요. 전직 기자 출신의 윤재혁이었습니다. 서아의 지난 행적을 낱낱이 추적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이번엔 이준은 낫게 되뇌었어요. 이번엔 끝까지 간다. 7년 전 그 겨울밤 아무도 보지 못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예요. 서울의 한 화려한 공연장, 무대 위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서아였어요. 조명을 받으며 노래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빛이었죠. 객석 맨 앞자리에는 늘 이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어요. 그 시절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두 사람이 아직 무명이던 음대 시절이었습니다. 이준과 서아는 낡은 봉고차 한 대에 악기를 싣고 다녔어요. 농어촌을 돌며 순회 공연을 다니던 때였죠. 관객이라야 시골 어르신 몇십 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행복했어요. 가진 것 없어도 음악과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어느 산골 분교에서 공연을 마친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돌아간 운동장에 둘만 남았어요. 고개를 들자 별이 쏟아질 듯 하늘을 메우고 있었죠. 이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오르골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서아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태엽을 감자 그 미완성 왈츠가 흘러나왔죠. 오직 서아만을 위해 만든 곡이었습니다. 서아야. 이준이 나직이 말했어요. 나중에 우리 아이가 생기면. 그는 잠시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기 꼭 같이 오자. 서아는 오르골을 가슴에 꼭 품었어요.
그 약속이 두 사람에게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 귀한 것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훗날 어떤 무게로 돌아올지를요.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조금씩 이름을 알려갔어요. 하지만 무명의 벽은 높았습니다. 서아에게 더 큰 무대가 필요했고 이준에게는 그 무대를 만들 돈이 없었죠. 번듯한 곳은 어디도 이름 없는 두 사람에게 돈을 대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든 문이 닫혀 있을 때 한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기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밝은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돈을 굴리며 그 돈으로 사람을 쥐고 흔드는 이였죠. 어떤 돈인지 이준도 어렴풋이 짐작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에게 더 넓은 무대를 안겨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빛나게 하려던 그 마음이 훗날 어떤 칼이 되어 돌아올지 그때는 몰랐어요. 남기철의 돈을 발판 삼아 회사가 세워졌습니다. 이준은 대표가 되었고 남기철은 뒤에서 그 회사를 함께 움직이는 손이 되었죠. 하지만 남기철에게 서아는 눈엣 가시였어요. 이준이 서아와 맺어지면 회사가 예술 쪽으로 기울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굴리던 돈의 판도 회사를 쥔 소나기도 헐거워질 테니까요. 남기철이 노린 건 서아를 이준에게서 떼어놓는 일이었어요. 서아만 사라지면 회사는 자기 뜻대로 굴러갈 테니까요. 그는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아에 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잊지도 않은 스캔들이 기사로 나돌았죠. 잡혀있던 공연 계약들이 하나둘 취소됐습니다. 서아를 무대에서 서서히 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기철이 서아를 조용히 불러냈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협박했습니다. 네가 이준 곁에 남으면. 그의 눈빛은 얼음장 같았어요. 이준이 쌓아온 모든 걸 이준까지 함께 무너뜨리겠다.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이 빈말이 아님을 그녀는 직감했어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기철이 진짜로 원한 건 서아를 떼어내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목적을 위해 그는 이준을 볼모로 삼았던 겁니다. 서아에게 그 협박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칼끝으로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서아의 일상은 감옥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누군가 지켜보는 듯 했어요. 남기철이 붙인 사람들이 그녀의 뒤를 밟았던 겁니다. 서아는 커튼을 치고서야 겨우 숨을 쉬었어요. 밖에 나설 때면 발걸음이 자꾸만 좁아졌죠. 세상이 조금씩 그녀를 가두어 가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밤마다 홀로 앓았어요. 어떻게 해야 이준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버티면 저 사람이 무너진다. 그 생각이 그녀를 옥죄었습니다. 오래 고민한 끝에 서아는 마음을 정했어요. 이준을 지키는 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떠나는 것, 사랑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놓는 결단이었죠. 떠나기로 한 날 서아는 이준에게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어요. 사실을 알면 이준은 반드시 그녀를 붙잡을 테니까요. 그러면 남기철의 칼끝이 곧장 이준을 향할 터였죠. 게다가 서아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준의 아이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리면 이준은 세상 끝까지라도 그녀를 찾아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서아는 그 소중한 비밀마저 가슴에 묻었습니다. 서아는 이름도 흔적도 모두 지웠어요. 쓰던 번호를 없애고 살던 곳을 떠났죠. 세상에서 스스로를 완전히 지운 겁니다. 훗날 이준이 그 많은 재력으로도 끝내 그녀를 찾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서아가 작정하고 사라졌기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녀는 자기 존재를 통째로 버렸던 겁니다.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나날은
혹독했습니다. 서아는 갈 수 있는 모든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세상은 번번이 그 문을 닫았죠. 이름을 지운 여자에게 세상은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떠도는 밤이 늘어갔어요. 몸은 야위어 갔고 품 안의 아이만이 그녀가 버티는 유일한 이유였죠. 그리고 갈 곳 없는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서아의 발이 향한 곳은 오래전 그 약속의 학교였어요. 아이를 버리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추억을 향한 마지막 걸음이었죠. 눈길을 올라 도착했을 때 그녀는 걸음을 멈췄어요. 학교가 사라지고 없었던 겁니다. 그 자리엔 소리도서관이라는 낯선 간판이 걸려 있었죠. 서아는 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어요. 그녀는 반납함을 열었습니다. 품 안의 아이를 그 안에 조심스레 뉘었죠. 깨진 오르골과 눈물로 쓴 메모 한 장을 함께 넣었어요. 이 아이에게 노래를 들려주세요. 이준이 자신에게 들려주던 그 곡을 이제 아이에게 남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서아는 문 앞을 한참 서성였습니다.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죠. 그 소리를 뒤로하고 그녀는 산길을 내려갔어요.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걸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발걸음이었죠. 그날 밤 서아는 눈 쌓인 산길에서 걸음을 잃었어요. 탈진과 추위가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이튿날 지나던 등산객이 그녀를 발견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신원을 확인할 길이 없어 그녀는 무연고로 처리됐어요. 이름조차 없이 어느 추모공원 한켠에 놓인 겁니다. 차에 치인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그녀를 서서히 죽인 것이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산골 도서관에서 돌아온 이준의 책상 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담긴 봉투 하나가 놓였습니다. 이준의 손이 그 봉투 위에서 멈췄어요. 이준의 대표실은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뜯어 안의 종이를 꺼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였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던 그의 눈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서율은 그의 딸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준은 무너지듯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종이를 쥔 손끝이 떨렸어요. 머리로 짐작하던 것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무게였던 겁니다. 내 아이가 이 세상에 내 핏줄이 있었구나. 기쁨보다 먼저 밀려든 것은 형언할 수 없는 죄스러움이었죠. 서아가 홀로 그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으로 다가왔어요. 배가 불러오는 동안 곁에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산통을 겪던 그 밤에도 그녀는 혼자였겠죠. 이준이 아무것도 모른 채 서울에서 회사를 키우던 그 시간의 말입니다. 지난 7년의 공백이 이제 하나하나 아픈 그림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대표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사관 윤재혁이었어요. 그는 두툼한 서류철을 손에 들고 있었죠. 서아의 지난 행적을 담은 자료였습니다. 이준은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이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죠.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재혁이 먼저 꺼낸 것은 한 사람의 증언이었어요. 서아의 뮤지컬 동기였던 박소영이라는 사람이었죠. 소영은 그 시절 서아가 겪은 일을 처음으로 입에 담았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던 이상한 소문들, 하루아침에 끊긴 공연들, 그리고 늘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불안해하던 서아의 모습, 제3자의 입을 통해 그 시절의 그림자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어 재혁은 다른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쳤어요. 지워졌다가 복원된 녹취록이 있었습니다. 거짓 기사를 발주한 내역도 나왔죠.
회사 내부에 은밀한 문서들도 있었어요.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각들이 가리키는 곳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어요. 남기철이었습니다. 문서에는 그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서아가 이준과 맺어지면 회사가 예술 쪽으로 기울 거라는 두려움. 그러면 자기가 굴리던 판이 무너진다는 계산. 경영권을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 남기철은 그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한 사람의 삶을 짓밟았던 겁니다. 이준의 턱이 굳어갔어요. 그런데 자료를 넘기던 이준의 손이 어느 대목에서 우뚝 멈췄습니다. 남기철의 협박은 서아 한 사람을 겨눈 것이 아니었어요. 그 칼끝은 이준을 향해 있었습니다. 네가 이준 곁에 남으면 이준을 무너뜨리겠다. 그 말에 서아는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남으면 사랑하는 이준이 파멸할 테니까요. 서아는 이준을 지키려고 스스로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었어요. 이준은 그 대목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나를 지키려고 네가 떠난 것이었구나. 그래서 너 혼자 그 모든 걸 짊어지고 죽어간 것이냐. 이중의 배신감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그를 덮쳤습니다. 자신을 살리려던 그녀의 사랑이 결국 그녀를 죽음으로 몬 겁니다. 그 사실이 이준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어요. 지난 7년이 눈앞을 스쳐갔습니다. 이준은 서아를 찾으려 세상을 다 뒤졌어요. 사람을 풀고 돈을 아끼지 않았죠. 그런데도 끝내 닿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았어요. 서아가 이준을 지키려고 작정하고 자신을 지웠기 때문이었죠. 그 잠정마저도 그를 위한 것이었다니. 이준은 더 깊은 곳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혁의 조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서아가 묻힌 곳까지 찾아냈습니다. 재혁이 조심스레 그 사실을 전했죠. 무연고로 처리되어 이름조차 잘못 적힌 채였다고요. 그 한마디가 이준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던 사람이 이름도 없이 어느 구석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준은 홀로 차를 몰아 추모공원을 찾았어요.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아무 감각도 없었죠. 그는 재혁이 알려준 자리를 찾아 걸음을 옮겼습니다. 작은 명패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에는 서아의 이름이 그마저도 틀리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준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오랜 세월 감정을 눌러온 사람이었습니다. 늘 냉정한 얼굴로 회사를 이끌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의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참으려 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숨을 삼켰죠. 하지만 밀려오는 감정 앞에서 두근 결국 무너졌어요. 이준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0이 넘은 사내가 명패 하나를 붙들고 아이처럼 울었어요.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가 겨울 공기 속에 갈라졌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이름조차 몰라줘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에게 그가 뒤늦게 건넨 사죄였죠. 하지만 그 사죄를 들어줄 사람은 이제 그곳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울었을까요? 바람이 잦아들 무렵 이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그의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슬픔이 가라앉은 자리에 다른 것이 차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서아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자를 그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어 갔죠. 이준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명패를 손끝으로 한번 어루만졌어요. 그러고는 나직이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전부 밝힐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 한마디에는 다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었죠.
그의 눈빛이 겨울밤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주는 두툼한 서류 상자를 직접 들고 검찰청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 정리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어요. 복원된 녹취록, 거짓 기사 발주 내역, 회사 내부 문서, 서아가 겪은 일의 전모가 그 상자 하나에 응축되어 있었죠. 그는 방송통신위원회에도 같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세상 앞에 내놓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기 며칠 전부터 회사 안이 술렁였어요. 남기철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이는 이준을 찾아와 은근히 말렸어요. 회사가 시끄러워지면 다 같이 손해라고요. 또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압박을 넣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덮으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대표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남기철이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알아챈 겁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초조가 뒤섞여 있었어요. 이주는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죠.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기나 해? 남기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이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기철은 이내 목소리를 낮추며 회유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다시 위협으로 돌아섰어요. 그 모습이 궁지에 몰린 짐승 같았습니다. 이윽고 남기철이 자기 나름의 논리를 꺼냈어요. 그때 서아를 밀어낸 건 그는 이준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다 자네와 회사를 위해서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준의 눈빛이 얼음처럼 굳었죠. 바로 그 너를 위한다는 명분이 서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칼이었으니까요. 이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였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서아가 떠났고 혼자 죽었습니다. 남기철의 얼굴이 흠칫 굳었죠. 당신이 내민 그 돈을 내가 서아를 위해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결국 서아를 죽였어요. 이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신을 향한 원망까지 담긴 말이었죠. 그 죄가 나부터 치를 겁니다. 이준이 말을 이었어요. 그러니 당신도 함께 갑시다. 그 한마디에 남기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유도 협박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그는 무슨 말인가를 더 뱉으려다 결국 등을 돌려나갔어요. 그 뒷모습이 처음으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이준이 넘긴 증거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업무 방해, 그리고 강요. 남기철에게 3가지 혐의가 적용됐죠. 얼마 지나지 않아 뉴스에 속보가 떴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그룹 공동 창업자 남기철 구속. 화면 속 그는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때 어둠 속에서 사람을 쥐고 흔들던 자의 최후였습니다. 언론이 사건을 파고들면서 7년 전 묻혔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름 없이 사라졌던 한 여자의 이야기. 거짓 소문에 무대를 빼앗기고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다 숨진 사연. 세상은 그제야 서아의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뒤늦은 관심이었지만 그녀의 억울함이 처음으로 햇빛 아래 놓인 겁니다. 남기철은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취재진 앞에서도 법정에서도 그는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나는 회사를 지키려 했을 뿐이야. 자신이 무너뜨린 한 사람의 삶은 그의 눈에 끝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것이 그를 그토록 오래 어둠 속에 살게 한 이유였는지도 모릅니다. 남기철이 무너지자 그를 따르던 세력도 함께 흩어졌어요. 그의 돈에 기대 회사를 주무르던 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잃었습니다. 남기철은 업계에서 영구히 이름을 지워졌죠. 다시는 이 바닥에 발을 들릴 수 없게 된 겁니다. 오랫동안 회사에 드리웠던 그림자가 마침내 걷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이준의 얼굴에는 통쾌함이 없었습니다. 승리의 순간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공허만이 남아 있었죠. 이겨도 서한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많은 것을 되찾아도 정작 되찾고 싶은 단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이 승리의 가장 쓸쓸한 진실이었어요. 이준은 대표실 창가에 홀로 섰습니다. 발 아래 도시의 불빛을 오래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 회사를 이제 다른 것으로 만들겠다고요. 돈만 줬던 회사가 아니라 서아가 지키려던 그 가치 위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입니다. 상업 노선에 치우쳐 있던 방향을 예술 쪽으로 돌리겠다는 각오였어요. 그것이 서아를 그리고 딸 서유를 위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곁을 지켜준 이들에게도 마음을 전했어요.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손을 내밀어준 태경.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준 조사관 재혁. 두 사람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준은 그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추적의 긴 여정이 그렇게 매듭을 짓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이준은 차 열쇠를 집어들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죠. 산골에 있는 딸을 데리러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대표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죠. 산골 도서관에 다시 겨울이 내려앉은 날이었습니다. 이준의 차가 눈길을 밟으며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그는 차에서 내려 도서관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수진이 서가를 정리하고 있었죠. 이준은 그녀 앞에 조용히 섰어요. 그러고는 품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수진은 종이를 받아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친자 확률 99.99%. 그 숫자를 확인한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이런 날이 오리라 짐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도 막상 마주하니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준은 수진 앞에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그간의 사정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어요. 서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홀로 아이를 낳아야 했는지, 어떻게 이 도서관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자가 있었는지도요. 수지는 말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아의 마지막 밤에 이르자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내게 왔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수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동안 품어온 수많은 물음의 답이 한꺼번에 밀려든 겁니다. 서유를 안고 지새운 그 숱한 밤들이 눈앞을 스쳐갔어요. 이 작은 생명 뒤에 그토록 아픈 사연이 있었다니. 수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준이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두툼한 돈 봉투였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키워준 데 대한 사례였죠. 그는 그것을 수진 앞으로 밀었어요. 하지만 수진은 그 봉투를 도로 밀어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요. 그녀의 손짓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바라고 키운 게 아니에요. 수진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분명했죠. 이 아이가.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저를 살렸어요. 그 한마디에 지난 7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잃고 세상을 등졌던 사람에게 서율은 다시 살아갈 이유였던 겁니다. 이준은 그 말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무게가 그 짧은 한마디에 들어 있었죠.
하지만 수진의 마음 한켠에서는 다른 갈등이 일고 있었습니다. 서율의 재능이 떠올랐던 거예요. 라디오를 한번 듣고 따라 부르던 아이. 처음 보는 악보를 그 자리에서 연주하던 아이. 이 산골에 묶어두기엔 너무나 큰 날개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수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더 넓은 세상에서 음악을 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수지는 서율을 곁에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서율아.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오늘 오신 저분이. 잠시 말이 막혔어요. 너의 진짜 아빠란다. 서율은 그 말을 얼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눈만 동그랗게 뜬 채 수진의 옷깃을 꼭 붙잡았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옷깃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요. 서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엄마 없으면 나 안 가요. 그 말에 수진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야 오죽했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아이의 앞길을 막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수지는 아이의 두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내 소리가. 그녀는 목소리를 억눌렀습니다. 내 소리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해. 그 말을 하는 그녀의 눈에도 결국 눈물이 차올랐죠. 아이를 떠나보내는 것이 그녀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던 겁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밤이었어요. 수진과 서율은 여느 때처럼 난로 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진은 아이가 좋아하던 그림책을 펼쳤어요. 소리내어 읽어줄 수는 없었죠. 대신 손끝으로 그림을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서율은 그 손끝을 따라 눈을 옮겼어요. 두 사람이 함께한 무수한 밤이 그랬듯 말없이도 마음이 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튿날 서울로 떠나기 전이었어요. 이주는 서율을 데리고 어느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서아가 잠든 곳이었죠. 잘못 적혔던 이름은 이제 제 이름으로 바로잡혀 있었어요. 최서아. 세 글자가 겨울 햇살 아래 선명했습니다. 서율은 그 앞에 조그맣게 섰어요. 서율이 품에서 오르골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바로 그 오르골이었죠. 아이는 서툰 손으로 태엽을 감았어요. 그러자 그 미완성 왈츠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아이에게 노래를 들려주세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이제 딸의 손끝으로 되돌아온 순간이었어요. 이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율이 명패를 향해 작게 속삭였어요. 엄마.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잘 크고 있어요. 잠시 말을 멈췄죠. 아빠도 만났어요. 그 한마디에 곁에 선 이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딸이 대신 전해준 인사가 7년의 세월을 건너 서아에게 닿는 듯 했어요. 오르골의 멜로디가 겨울바람을 타고 흩어졌습니다. 그 선율은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어딘가 오래 헤매던 것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는 소리 같았죠. 세 사람의 시간이 그렇게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산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그 작은 아이가 어느새 훌쩍 자라 있었어요. 서율은 아버지가 물려준 재능을 자기만의 것으로 피워내기 시작했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서율은 전국 청소년 작곡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심사위원들이 하나같이 놀랐죠. 이 나이에 이런 곡을 쓰다니. 재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8살이 되자 서율은 오스트리아 빈으로 향했어요. 그 유명한 빈 국립음대의 작곡과에 그것도 수석으로 입학한 겁니다. 음악의 본고장이 어린 한국 소녀에게 문을 활짝 열어준 순간이었죠. 서쪽 바람이 가져온 음률이라던 그 이름이 이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유학을 마친 서율은 아버지의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표의 딸이라는 이름표를 달지 않았어요. 무명의 작곡가로 맨 아래에서 다시 시작한 겁니다. 자기 실력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아버지의 그늘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서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서율은 묵묵히 곡을 썼어요. 그녀가 만든 음악이 하나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28이 되던 해 서율은 마침내 회사의 음악 총괄 이사로 발탁됐습니다. 실력만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겁니다. 서아가 지키려던 예술의 가치가 딸의 손에서 다시 꽃피고 있었어요. 그 곁에는 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태경이었죠. 산골 도서관에서 5살 아이의 화음을 처음 알아본 그 사람. 태경은 서율의 첫 스승으로 오랜 세월 그녀의 음악을 지켜봐 왔어요. 발탁을 축하하는 자리에도 그는 누구보다 환한 얼굴로 함께했습니다. 7년의 침묵을 딛고 이준과 화해한 그는 이제 회사의 예술 방향을 이준과 함께 세워가는 사이가 되었죠. 등을 돌렸던 두 친구가 음악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된 겁니다. 발탁이 발표되던 날 오후였어요. 서율은 축하 인사를 뒤로하고 홀로 차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회사도 집도 아니었어요. 오래전 그녀를 처음 품어준 그곳, 산골의 소리 도서관이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그녀의 뿌리는 늘 그 조용한 곳에 있었던 거죠. 도서관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낡은 서가도 구석의 안락의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가 사이에서 책을 정리하던 수진이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어요. 세월이 그녀의 머리에도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율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서율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릴 적 매달리던 아이의 떨림이 아니라 단단한 어른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이번엔 제 힘으로 모시러 왔어요.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거절하셔도 이번엔 데려갈 거예요. 오래전 억지로 손을 놓아야 했던 아이가 이제 그 손을 다시 잡으러 온 겁니다. 수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손에 든 책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였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갈라진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제 그만.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서로 그리워하자. 오랜 세월 가슴에 눌러둔 그리움이 그 한마디에 스르르 풀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이준도 산골로 내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도서관 열람석에 나란히 앉았어요. 오래전 아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작된 인연이 이제 온전한 가족이 되어 그 자리에 모인 겁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눈이 내리고 있었죠. 서율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구석의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어릴 적 처음 화음을 쌌던 바로 그 피아노였죠. 서율은 건반 위에 손을 올렸어요. 그러고는 직접 만든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곡의 제목은 침묵의 도서관이었어요. 선율이 열람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곡에는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소리 없이 책장을 넘기던 밤들,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속삭이던 자장가, 난로 옆에서 함께 잠들던 겨울밤의 온기, 한때 침묵으로 가득했던 이 공간이 이제 딸이 지은 선율로 넘쳐 흘렀습니다. 그 옛날의 고요가 정반대의 의미로 되살아난 겁니다. 수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어깨가 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오래전 세상을 향해 내던 그 고운 목소리는 아니었죠.
하지만 그것은 분명 수진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그 소리가 사랑하는 딸의 음악 앞에서 다시 터져 나온 겁니다. 그 무렵 서울 한남동의 어느 거실이었어요. 벽에는 액자 2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다른 하나는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는 서아의 사진이었어요. 마침내 한 가족이 된 그들 곁에 서아도 그렇게 함께 있었던 겁니다. 피아노 위에는 수리를 마친 오르골이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서 서아의 멜로디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오래전 별이 쏟아지던 운동장에서 태어난 그 왈츠가 이제 따뜻한 거실을 채우고 있었죠. 잃어버린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 사람이 남긴 사랑은 그렇게 곁에 남았습니다. 서율이 오르골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러고는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에 그리움이 배어 있었죠. 이제 우리 다 함께해요.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지켜주고 싶었던 거 제가 다 지킬게요. 그 다짐에 답하듯 오르골의 선율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소리를 잃은 자리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마침내 사랑의 선율로 가득 차오른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사람은 저마다 무언가를 잃으며 살아갑니다. 수지는 목소리를 잃었고, 서아는 사랑하는 사람 곁에 남을 자격마저 스스로 내려놓았죠. 이주는 오랜 세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은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잃어버린 자리마다 다른 무언가가 조용히 찾아와 앉았습니다. 목소리를 잃은 자리에 아이의 노래가 채워졌고, 떠나간 사람의 자리에 그 사람이 남긴 선율이 흘렀으니까요. 어쩌면 인생이란 무엇을 쥐고 있느냐가 아니라 잃은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의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잃었다고 여기는 그 자리에도 미처 알아채지 못한 무언가가 이미 곁에 와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